김영입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죠?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 두 번만 지나면 방학이 시작됩니다. 지금 날이 아주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현장을 안 가고요. 비영리 기관 운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비영리 기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그 운영할 때 큰 문제가 뭐가 있나, 그 이슈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게 미리 좀 알아가지고 대처하고 또 원활한 또 운영을 하기 위한 훈련이니까 운영 리더십, 결국 이제 그 지도력을 운영하는데 그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성과를 낼 것인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그 말은 뭐 무척 많이 쓰죠. 우리가 뭐 오래전부터 엄청 많이 쓰는데 리더십이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뭐 지도력, 뭐 지도자 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리더십이라는 어휘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쓰기 시작한 거는 뭐 영어에서 이제 온 거지만 한 200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사용됐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리더라는 말, 리더십이 아닌 리더라는 말은 14세기부터 이렇게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물론 그 전에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유사일에 계속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가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고, 실제로는 상당히 됐죠.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여 살지 않고 그야말로 뭡니까, 몽골 가면 지금도 이렇게 유목하잖아요. 유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리더십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 뭐 동물들 이렇게 이동시킬 때 약간의 그 리더십 필요하고, 가족들은 뭐 그냥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척척척 움직이니까 큰 문제 없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리더십이 꼭 필요하게 되는, 그렇게 된 거죠.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정치가 필요하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좀 이렇게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수렴할 필요가 있죠. 수렴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온건하게 갈 건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갈 건지, 이제 그런 방식의 차이지, 늘 이제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군집하면서부터는 뭐 당연히 이게 정착하면서부터는 리더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 리더십이라는 말이 한 200년 전부터 이제 영어로서 사용됐고, 리더라는 말은 14세기경에 보면 문헌에 이렇게 등장한다. 미리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뭐 결국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이제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 뭐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호 이제 관계에서 생기는 힘, 그 다음에 뭐 자발성이라든가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깊게 관련되어 있죠. 각 이론에 따라서 이제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여하튼 조직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가령 뭐 어린이집을 뭐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겠다.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겠다. 뭐 요양원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려면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이제 그 목표라는 게 철학인 거죠. 이게 영리기관이 아니고 비영리기관이니까 확실한 민중에 대한 애착, 나라를 영구적으로 기여하겠다, 뭐 헌신하겠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뭐 이런 걸 설정하겠죠. 이제 그런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구성원들한테 제시하고, 그런 이제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이제 리더고, 그걸 행사하는 힘이 결국 이제 리더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더가, 그러니까 지도자죠. 리더는 지도자죠. 리더가 이제 그 권력이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권력이라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강제 권력이라는 게 있고, 강제 권력. 이거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 보상 권력이라는 것도 있고, 합법적인 권력이라는 게 있고, 또 전문성 권력. 그 다음에 준거 권력. 잘 이건 좀 많이 안 들어봤죠? 준거 권력. 레퍼런스 파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추종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도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뭔가 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일반 민중들이 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담고 싶어 할 때 그러한 그 리더십을 거의 뭐 모방하든 모방이 아니든 그런 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온 추종자들의 그 힘을 활용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그걸 준 거라고 하는데, 추종자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준거 권력이다. 카리스마가 이제 강한 사람이, 이제 어떤 특별한 그 지도력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종자들이, 그걸 이제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존경하면서 막 이게 이제 추종하게 되죠. 추종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권력을 이제 이른바 준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을 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링컨의 리더십이에요. 링컨의 리더십.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준거 권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이제 꽤 되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제 거론하게 되면 또 내가 추종하는 거 아니냐. 김여희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링컨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계세요? 목이 마르네. 최소한 40분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거 권력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보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 권력. 배경 권력도 있고. 네. 배경은 아시죠? 뭐 이렇게 뭐 누구네 어떤 지도자가 하나 나왔는데 아버지가 뭐 어떤 큰일을 하셨고 그 할아버지가 어떤 큰일을 하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북한이 이제 세습한다고 많이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세습하는 것을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구성원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행복 지수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뭐 세습을 하든 독재를 하든. 문제는 자꾸 못하니까 이제 그게 논란이 되는 거지. 리더십이든 리더든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오케이 사인해주면 돼요. 우리가 선거제도를 서구에서 배워갖고 왔잖아요. 일부는 뭐 미국서도 배워갖고 왔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선거제도라든가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척도로 이렇게 보면 미국보다 앞선 게 되게 많아요. 선거제도도 우리가 월등히 앞섰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지금도 간선제를 하잖아요. 간선제. 간접 선거를 한단 말이죠. 우린 직접 선거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접 선거는 구성원들의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주가 50개잖아요. 대연 선거라는 거예요. 대연을 많이 확보하면 가령 이제 대연이 한 개 주가 100명이다 가령 이제 주마다 이제 인구수가 달라서 조금씩 다른데 100명이다 그러면 51명의 대연을 선거해 갖고 확보했다 그러면 100명 다 가져가는 거예요. 100명 다 가져가. 무슨 도박 같죠. 미국은 그래요. 지금도 대통령이 그렇게 뽑아요. 과거에 부시하고 또 누가 붙었죠? 아들 부시하고 그때 환경운동 하면서 유명한 부통령도 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양반하고 붙었을 때 부시가 졌었어요. 개인적인 투표로 말도 못하게 졌죠. 근데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를 거의 취하기 때문에 플로리다가 주지사가 부시의 막내 동생이 거기 이제 주지사를 있었는데 거기서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플로리다주 있는 대여는 걸 다 가져가는 바람에 부시가 이겼죠. 그거를 문제 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을 사회적 합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가지고 부시가 8년인가 했죠. 그리고 오바마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맞죠? 예. 부시도 그렇고 배경 우리나라도 꽤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배경 권력으로 가지고 이어가는 사람들. 지금 민주당의 다선 의원 중 이제 다선 의원이 됐죠. 노웅래 의원도 아버지가 노승관인가요? 그분이 마포에서 5선인가 아마 6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웅래 의원이 4선 했나 지금? 그러니까 한 10선 한 거지. 정대철 아들이 한번 했고 정대철 의원이 4선인가 5선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정일영 박사가 또 몇 선 했잖아요. 이건 거기도 한 7, 8선 기본적으로 7, 8선 꽤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DJ 아들도 되고 이번에도 DJ 막내 아들 홍거리 됐잖아요. 그게 다 배경 권력이죠. 그럼 정보 권력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고 전문성 권력도 충분히 아실 거고. 요즘은 전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논란이 생겨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가지고
그 민중들의 대표성을 좀 골고루 갖도록 만든 게 비례대표인데,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좀 발탁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는 권력인데 요즘에 많이 훼손되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 선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 권력이 되는 거죠. 보상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일을 시키면 뭐를 줍니까? 공직자 같은 경우는 봉급을 주죠. 일반 기업에서는 월급을 주고, 이런 게 이제 보상 권력이죠. 그 보상을 주면서 자기 권력을 누리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권력의 유형이 있죠. 리더십의 주요 이론을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 이론. 그 다음에 상황 이론이 있고, 상황 이론.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특성 이론을 이렇게 논의해보면, 논의하기보다는 말씀드리면, 리더십에 관한 그런 체계적 연구를 시작해서 일반인이 가지지 못한 그 리더의 공통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저런 사례를 찾다가 이제 위인 이론에서 이게 이제 도출되죠. 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위인이 되는가? 그런 특성이 있더라. 위인들의 리더십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더라. 어떤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특성 이론을 만들어냈죠. 우리가 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간혹 현직에 있을 때는 바빠서 우리가 모시지 못하지만, 현직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야인이 되면, 간혹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막 특강에도 모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잘 들어보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요러요러한 특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특성과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 이렇게 잘 맞으면, 나는 그런 특성하고 가깝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유형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자기화하는. 그러면 상당히 빠르죠.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이제, 율이 높아지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습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습한다는 게 이게 꼭 정치에서만 이게 논의되는 게 아니고, 정치에서도 세습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봐왔잖아요. 어려서부터 무척 많이 상황을, 그런 행태들,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 가까이서 보잖아요.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을, 조금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고, 또 빠르게 체득할 수 있는 거죠. 몸에. 그러면 거기다 자기의 재능만 조금 더 부과하면 훨씬 더 양질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눈만 떴다 하면 법 얘기인데, 어떻고 저떻고 모르겠어요. 의사는 틈만 나면 병원에 가서 있는데, 그 환자들 끊임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죠. 누구보다. 이게 선순환 쪽으로만 이해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는 그걸 참 급이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그런 직업이 좋다더라. 또 실제로 그걸 막 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실력도 안 되는데 거기다 막 억지를 써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걸로 막 하고, 이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참 리더십이 이제 부도덕한 리더십. 그런 거는 참 올바르지 않다. 각자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을 때
세습해도 되겠구나. 내려가도 되겠구나. 이럴 때 이제 서로, 좀 공유도 되고, 공감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갖다, 비겁하게. 하여튼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그 특성이 맞지도 않는데 막 우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꼭 뒤탈이 생기죠. 특성 이론이 그렇고 행동 이론은 어떤 특정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 리더의 움직임을 잘 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행동이 어떨 때 그 때에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잘 이제 규명해서 만들어놓은 이론이 이제 행동 이론이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알아두면 조직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죠. 꼭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하나의 행동 이론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성공 사례만 습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 사례도 상당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타산지석으로 삼거나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런 실패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런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특성 이론에 의해서도 상당히 그 조직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행동 이론도 아주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이론이 있는데 이 상황 이론은 이게 이제 이건 철학에서도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변하지 말아야 될 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말아야 될 도, 변하지 말아야 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도지요. 그리고 악수할 때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른손으로 서로 악수하잖아요. 명함을 줄 때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왼손으로 준다거나 오른손으로 받기 쉽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상도라고 하는데 항상 지켜져야 되는 도. 그런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쭉 만들어 놓는데 이를테면 뭐 형수 그러니까 뭡니까 형수하고 도련님이라 그래 뭐라 그래 요즘에 하도 안 써가지고 그 형수하고는 손을 안 잡잖아요. 평소에 형수하고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상도예요. 상도. 그렇게 가리키는 거지. 형의 아내 형수하고 손 잡는 게 아니다. 평소에 이렇게 손 막 잡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손 이렇게 잡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가령 물난리가 났거나 뭐 불이 났어. 그러면 그 구출을 만약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떠내려가거나 뭐 불에 곧 타 죽게 생겼어. 그러면 평소에 형수와 그 시동생하고는 손을 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계속 그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언제 동아줄을 찾아가지고 구출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는 상도가 아니고 권도라 그래. 권도. 융통성을 발휘하라. 그래서 그때는 형수와 시동생의 사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는 형수를 그때는 동아줄을 찾지 말고 가서 손을 잡아라는 거야. 손을 잡아가지고 빨리 구출을 하라는 거지. 화재 현장에서도 빨리 이게 틀어박아가지고 호흡하는데 이게 쓰러지지 않게 물수건으로 막고 빨리 손잡고 튀어나와야지. 업고 나오든지. 그래야지
그냥 평소에 형수와, 그, 시동생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고 늘 가르쳤다고 그 상황 이론을 그걸로만 그냥 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일반적인 상황, 그 다음에 비상 때 상황, 이거를 고려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론을 또 하나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걸 구체화해가지고 지도자들은 어떨 때, 이거는 약간, 상황을 통해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를 이제 이론화하는 거죠. 이제 상황 이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변혁적 리더십은 역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정.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 지도자가 그 지도력 하는데 무조건 잘 이렇게 옳다라고만 그 인정하고 도무지 뭐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변화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할 수 있는 꼭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를 준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좀 더 나은 쪽으로 지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통해 가지고 독재적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강제로 막 끌고 가거나 그러면 당시 잠깐은 이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이탈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이제 리더십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여기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는 항상 뭐가 뒤따라다니냐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적. 이게 제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나 뭐 거래적 리더십 이런 거 가지고 저도 과거에 이제 논문 한 편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지난주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노조 얘기했잖아요.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일반 노조도 그래요. 노조에 가입하는 건 뭐예요? 노조에 가입하는 건 내가 직접 나서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를 자기 손으로 해내기가 좀 어렵거나, 실제로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다 대의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 권력을 주는 거죠. 내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을 받고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그러면 권한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죠. 권세라는 건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다 권세고, 그 권세를 하나하나 이게 다 모으다 보면 이제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거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권력을 진 사람은 무엇을 해줍니까? 구성원들한테.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약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주고, 그거 들어주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뭐 구성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하죠, 충성을. 그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걸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국회의원도 뭐 5선, 6선 뭐 이렇게 하죠. 요즘에 뭐 워낙 그 변화가 빨라가지고 3선만 돼도 사실은 굉장한 거래적 리더십이 아주 강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죠. 어쨌든 그 변혁적 리더십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그 가치 체계, 의식 구조, 욕구, 신념 이런 것들 다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없어서는 이런 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그 의식 구조, 가치 체계, 욕구, 신념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내야지. 그런 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지도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고민하죠.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세상에는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5% 지도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집단에 가도 항상 5% 정도는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들의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참, 제가 이렇게 조직사회에 있지만,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 기술, 리더도 일종의 이제 이게 테크닉 아니에요? 기술이 좀 필요하죠. 거기 이제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 기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인관계 기술. 대인관계 기술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대인관계가 아주 출중해 가지고 그 리더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개념적 기술, 그러니까 이런 그 전문적 대인관계, 그 다음에 개념적 이런 이제 리더의 기술 유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 최고 지도자, 최고 관리자, 뭐 중간 관리자, 중간 지도자, 하위 관리자, 하위 지도자,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직급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유형이 이게 다 고착화된 건 아니니까, 이건 뭐 크게,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더들,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와 지도력, 그 지도자와 지도력,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구성원들한테 그 카리스마라는 게 있죠. 카리스마. 요즘 뭐 농담 삼아 칼이 있다. 칼. 그게 아니고 이제 카리스마라는 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 은혜롭다, 뭐 은혜로운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우리 민중이라든가 자기 구성원들한테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면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충성하잖아요. 거래적 리더십하고 아주 유사성이 있는데, 일을 추진을 잘해서 은혜를 많이 베풀면 주동자가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놨잖아요. 그 지도자가 목표를 우리 이제 이러이러한 비영리 기관을 이제 만들어졌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거다. 어떤 헌신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목표는 다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그 구성원들하고 끊임없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의사가 잘 통해야 돼. 그래야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요즘에? 특히 요즘 세상에? 의사소통도 이제 하향 의사소통이 있고, 위에서. 그러니까 상향 의사소통 있죠? 밑에서 위로. 상향하는 의사소통. 위에서 아래로 하는. 일종의 이제 수직적인 구조적인, 수직 구조의 의사소통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 구성원이다. 당신도 나도 똑같다. 다만 위치, 입장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수평적 리더십을 이제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이제 민주와 뭐 민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런 소통 방식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수직적인 구조 방식이었다면, 수직적인 의사소통 방식이었다면, 요즘에 이제 수평적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취하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럼 피드백의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수어는 효원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효라는 게, 그게 이제 과거의 효를 말하자면, 그게 이제
수직적인 거였던 거예요. 수직적인. 본래적인 효는 수평적인 거거든요. 본래적인 효는 이제 수평적인 건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자라고 그래. 사랑자 할 때 자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려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걸 효라고 하는 거예요. 효.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를 자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 사랑하는 걸 효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아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를 의라고 한다고요. 의. 그러면 이제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 거를 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덕.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형이 아우 사랑하는 것을 양이라고 그래. 양. 어질양자 있지. 어질양. 그럼 아우도 형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제라고 그래. 제. 아우 제자 쓸 때. 제.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 사랑하는 것을 해자. 은혜해자 있잖아요. 은혜해자. 그럼 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이 어른들을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걸 따를 순자라고 해서 순이라고 그래. 순. 그리고 임금이 이 신하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그래요. 어질인자. 인이라고 그래. 그 사랑하는 게. 그러면 신하도 또 임금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른바 충이라고 그래. 충. 그게 충. 다 잘 돼. 수평적으로. 이게 수평적으로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어른과 아이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이 신하를 사랑하는데 딱 두 가지가 안 되는 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안 되고 그만큼 안 된다는 게 수평적으로. 그리고 신하가 임금 사랑하는 걸 충이라 그랬잖아요. 충이 안 돼. 그게 딱 두 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충하고 효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잘 되니까 묻어두고 딱 두 개 남은 게 오늘날까지 남아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충하고 효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충효 중요하잖아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이렇게 뜬 거예요, 본래. 수평적인 그런 사랑으로 갔었는데, 이게 어느새 안 되니까, 강제로 막 국가 권력이 시키고, 교육 권력을 통해가지고 시키고 막 강제로 하니까 그게 충효가 수직적인 그 의사소통이 돼버린 거지. 본래 수직적인 게 아니었는데, 왜곡이 돼버려서 그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엔 다시 수평적인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것만 가르치고 있는데, 효라는 이런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효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그런 방식을 의사소통을 달리 한번 해석해서 보자 그래갖고 지금 학계에서는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방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쌍방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역시 좋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약간의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뭐 자료가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자료 막 뭐 이게 뭐 하나 좀 하려 그러면 와 제가 어제 국가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거기 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좀 해소하라고 좀 이렇게 만나러 가서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 그 문제 제기를 이제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갖고 제가 같이 가져가지고 가서 대변을 해주는데 자료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10분, 20분이면 충분한 얘기를 말로 편안하게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거의 한 50페이지 A4 한 50페이지 그거 읽다 보면 몇 시간 걸려. 그거 만드는 사람은 그건 몇 달 걸린 거지. 몇 달 동안 만든 거지. 말하자면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아니 의사소통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료가 많아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한 장으로 이제 보고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라 지금 많이 그러잖아요. 자료가 아주 홍수예요. 홍수.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다. 이거 엄한 데다 이거 엄청나게 손실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자료 홍수를 해소해야 된다.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가, 그 의제 하나가 자료 홍수되는 그 자료를 해소하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아주 왜곡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메시지 왜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곡된 메시지를 바로 잡자. 그리고 이제 그 최소화하자. 왜곡되는 그런 메시지를 바로 잡자고 늘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의사소통은 역시 피드백이 잘 되는 것을 중시하죠. 그래서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상호 활성화하자. 이렇게 이제 늘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비영리 기관, 뭐 어린이집이 됐던 요양원이 됐던 노인복지관이 됐던 그동안에 우리 다녔던 자원봉사라든 뭐가 됐든 그 구성원들을 그 같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러한 약간의 이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금 보시고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조금 부족할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리더십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까? 리더십 종류? 리더십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정치적 리더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반전의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고 반전시키는 그런 어차피 다 이게 지도력이고 지도자들이 이게 힘을 쓰는 거니까 반전의 리더십이 있고 좌뇌우뇌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좌뇌우뇌 이걸 잘 브레인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거죠. 리더십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요즘에 뭐 세계화가 됐으니까 옛날엔 국제화인데 지금 국제화를 뛰어넘잖아요. 국제화는 이제 이 막이 이렇게 벽이 있다는 거고 글로벌은 이게 벽이 없다는 거예요. 한 세계가 하나의 그냥 지구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리더십. 거기나 리더십은 이제 요즘에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 글로벌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요즘에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뭐 글로벌 리더십이 아주 반드시 필요하죠. 퓨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설정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21세기 리더십, 그 다음에 선배 리더십이 있어요. 선배 리더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배 리더십 못 들어보셨죠? 이 선배 리더십이 어디서 왔냐면 선비에서 온 거예요. 선비. 우리가 왜 선비사 이런 말이 선비라는 말이 선배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선배라는 리더십 뭐 물론 다 인물 리더십에서 비롯된 거지만 이런 선배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결국 뭐 이런 교과서적으로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선배들의 말, 행동 이런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의 리더와 리더십 이런 게 다 이게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배워가지고 기술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특성화하고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론화한 게 이제 리더십 어떤 이론이 되는 거고 선배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배 가령 이제 촛불이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켜놨어. 불이 붙을까요? 거리가 이렇게 한 50cm 이렇게 되면 붙겠습니까? 안 붙죠. 이렇게 30cm 있으면 붙어요? 이것도 붙기 어려워.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긴가민가 하겠죠. 이렇게 기울이면 여기 선배고 여기 후배야. 이렇게 기울이면 후배가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붙지. 그러면 이 선배의 불이 붙었어. 후배한테 붙여줬어. 그러면 선배와 후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두 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불은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똑같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한테 잘 물려받은 그런 리더십은 선배한테 추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분명히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죠. 그러나 이 불은 선배한테 왔기 때문에 선배라고 후배가 선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게 붙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건 또 따라서 C한테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주겠죠. 그러니까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거, 이런 리더십도 일종의 이제 테크닉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술이 출중하면 이 후배도 출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예, 촛불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이 멀리 있으면 전파가 안 되잖아요. 내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자꾸 붙으면 내 사랑이 가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사한다 이런 말 하죠. 어떤 스승을 통해서 배웠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나라에서는 잘 사는 그 유전자 리더십이 이렇게 잘 전달이 이동해 가는 거고, 정말 그 독재적인 그런 수밖에 없다. 그런 리더십밖에 없다. 독재적인 리더십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이 친구에게 배워온다 하더라도 독재적인 리더십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게 가장 좋은 리더십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리더십 유형을 많이 공부해서, 그걸 이제 알려주고, 우리 이제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한테 이러한 유형들이 있고,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조직 관리가 좋고, 양질의 조직이 되고,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도달하더라. 그래서 같은 시간에 빠르게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화구 여러분들도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조금 부족한 것은,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보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영리기관 운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는 봐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마지막 주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찬을 한번 하면서 얼굴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의 비영리기관 운영 관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어떤, 이로움이 있었고,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